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파월 의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즉,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시장 한켠에서는 파월 의장이 또다시 이제 연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옐런 의장 때도, 그랬는데요. 자네 옐런 의장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절대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특정 기간만 놓고 봤을 때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혹은 여태까지 외형으로 봤을 때 비둘기파 같았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시나리오에서 어떤 중요한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예상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도 중간중간에 들었으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재신임, 연임에 성공한 그 소식은 많은 투자자분들을 이제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올해 이후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의 뇌리 속에는 파월 의장은 거의 비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로 금리를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썼고,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이러한 인물이니 역시 파월 형님은 비둘기파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파월 의장은 절대 비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강력 매파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정책만 쓰는 그러한 인물로 인식하지는 마시란 것입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은 비둘기의 성격과 매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크, 호크하고 비둘기, 도브하고 합친 도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가 아닌 이유,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과 직전에 옐런 의장, 지금은 재무장관이시죠.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 이렇게 세 분의 시기를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자, 연준의 실효 금리,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하고 얼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추이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6년 연초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임명이 되시고, 한 8년 하셨는데 거의 내내 버냉키 의장 때는 금리 제로 금리까지 떨구고 양적 완화 하시고 이러다가 끝나셨어요. 그런데 옐런 의장 때 보면은 우리가 의외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옐런 의장의 이미지, 부드러운 엄마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그렇게 순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 표를 보시게 되면요, 옐런 의장 때 정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취임했던 첫 해 버냉키 의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테이퍼링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옐런 의장은 부드러움의 연준 의장이었다. 매파 아니야, 비둘기파야, 이렇게 이미지가 있지만 매파적인 정책들을 펼치셨죠. 급기야 2017년 당시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트럼프.
트럼프 형님께서 야, 옐런 의장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옐런 의장을 재신임 하지 않고 파월 의장으로 바꿨죠. 그런데 파월 의장으로 바뀐 이후에 이분이 트럼프가 원한 게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써서 지금 내가 재정 정책 쓰고 내가 재정 정책을 쓰고 파월 의장이 금융 정책 완화적으로 쓰면 이거 엄청나 이렇게 경기 부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오히려 기준금리 열심히 인상하시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의 정반대. 그러니까 옐런 의장 때 이제 테이퍼링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했잖아요. 오히려 파월 의장 때는 양적 긴축이 전개됩니다. 양적 긴축. 채권 만기되면 그냥 회수, 그냥 돈 그냥 회수. 그러다 보니 트럼프한테 정말 갈굼을 많이 받았어요. 완전 분위기가 뭐냐면요. 정교 캡장. 이거 중년들은 이제 그 단어 아시죠? 정교 캡장. 주먹 잘하는, 주먹질 잘하는 친구가 여기 좀 야리야리한 책상바리 친구 옆에 세워놓고 너 내 말 잘 들어 임마 따샤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트럼프한테 갈굼을 정말 많이 받으셨던 분이 파월 의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비둘기파가 아닐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제로금리에 양적 완화 정말 강력하게 했다 보니 비둘기파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아닙니다.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비둘기와 매의 성격을 가진 도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런 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연준 의장의 성격은 마치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성격의 다양성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은 폴 볼커 의장 이제 70년대 후반, 80년 초반 저때 이제 연준 의장이셨죠. 그때 당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하면서 볼커 의장 이 키도 엄청 크십니다. 제가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될 정도의 엄청 큰 키를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런 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등장을 하셨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20%대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분이셨어요. 이런 성격 어떻게 보면은 엄한 부모님과 같은 성격이죠. 매파적인 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 이렇게 해주세요. 찡찡쨍쨍 할 때 볼커 의장은 야, 이 자식아 너 인플레이션 이씨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고 강제로 시장을 연준의 의도대로 맞춘 분이 폴 볼커 의장이고 나중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볼커 룰이라고 해가지고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가는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볼커 룰 하면 이분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의장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버냉키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취임할 때 닉네임이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이제 학자 시절에 경제가 안 좋으면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돈을 뿌려라. 결국 실천하셨죠. 양적 완화. 대단하십니다. 자, 이분은 시장에서 칭얼거려요. 유동성 없으면 죽겠어요. 그러면 막 돈 팍팍 뿌리셨던 분, 버냉키 의장. 자, 여기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보게 되면, 부모님 중에, 자녀가 애기가 이제 밥 먹기 싫다고 칭얼거리면 다 이렇게 소원 들어주고, 그런 캐릭터가 버냉키 의장이고, 자, 볼커 의장은, 그냥 매로, 팍팍팍 때렸던 캐릭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옐런 의장과 지금 재무장관이신 옐런 의장과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성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비둘기와 매의 성격을 가진 도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뜻대로 다 끌고 갑니다. 엄마의 뜻대로. 야, 엄마의 뜻대로 너 스카이대를 가야 돼. 다 이끌고 가셨어요.
시장에서 나 공부하기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옐런 의장은 그래 아이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좀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래 우리 엄마 자네 옐런 엄마께서 이게 조금 다독여 주셨어 이렇게 이제 위안이 되어 있으면은 그달 말에 금리 인상 이런 분이셨습니다. 옐런 의장 그때 그랬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옐런 의장보다는 약간은 완화적이셨어요. 무조건 끌고 가진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화적인 부분도 분명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파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비둘기파적으로도 갈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파월 의장이 재신임 됐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그냥 방치하고 돈 또 펑펑 풀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죠. 특히나 어젯밤 사이 재신임 되자마자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하신 말씀이 인플레이션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화면상의 표는요, 패드와치라고 해가지고, FOMC 회의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의 위치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확률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 국채 선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역산해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2022년 6월. 자, 요때 이제 금리가 한 번 정도 인상될 확률이 70%로 지난주에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5월에는 38%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뭔가 표가 나올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반올림해서 자, 6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80%로 높아졌고 5월 달에 올릴 수 있는 확률이 49.7%. 예. 그 0%에서 0.25% 아니면은 인상되는 거잖아요. 지금 0.25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저는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말미나 또는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상될 때쯤에 무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예. 자,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요. 한 내년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게 6월 정도로 앞당겨졌고요. 그게 이제 5월 정도로 또 앞당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추이는 보긴 해야 돼요. 저게 이렇게 갔다가 또 이게 확률이 뒤로 밀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한데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대로 가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이게 역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빠르면 수개월, 길면 1, 2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D-Day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지지 하면서 올해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벌어진 상태가 가장 좋은데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상될 때쯤에 조금 불안불안해요.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투자 타임테이블에 놓으시고 투자를 임하시거나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재신임, 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와, 파월이 또 됐으니까 시장은 진짜 따봉일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는
조금 과한 게 아닐까. 착각이 아닐까. 예, 과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착각?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변수는 계속 지켜봐야 될 변화되는, 예, 변수들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은 비둘기야 라고 했던 착각에서 살짝, 예, 기대치를 꺾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울로 제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옐런 의장 때에 비해서는, 옐런 의장은, 너 스카이 가야 돼! 하면서 막 다그치다가, 엄마 힘들어요! 그러면 좀, 그래! 하면서 이제 월말에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파울로 의장은 스카이 돼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족치다가, 시장이 죽겠어요! 그러면, 그래, 좀 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자, 무조건, 매파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중간지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애청자님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드렸네요.